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프면 다양한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치료를 잘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만성화되면 강도와 빈도가 점차 늘면서 우리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건강플러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성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증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 환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서적인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나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만성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의 질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우리가 만성 통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든지 또 만성 척추 통증 등을 예로 들 수 있겠고, 드물게는 또 희귀 난치성 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도 대표적인 만성 통증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몸에 이상을 나타내는 신호였던 통증이 3개월이 지나면 통증의 신호체계인 신경계가 고장나 그 자체로 만성질환이 되는데, 오늘 TV 주치의에서는 끝나지 않는 고통인 만성 통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통증의학과 김흥돈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만성 통증인데요. 통증이라고 하면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통증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우선 통증이라는 것은 실제 또는 잠재적인 신체 손상과 관련된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통증은 질환이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대부분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경고 신호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의 원인이 제거되거나 해결된 경우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통증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통증 자체를 질병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참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들 오늘 살펴볼 텐데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상포진 관련 통증이 많고요. 특히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대표되는 난치성 통증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또 척추 통증으로도 많이들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첫 번째, 대상포진을 꼽아주셨는데요. 대상포진하면 그야말로 통증이 심하기로 악명이 높은 질환인데 주로 어떤 부위에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고, 대상포진이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처음에 우리 몸에 감염 시에는 수두의 형태로 감염이 되었다가 우리 몸의 신경절에 잠복을 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재활성화되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질병이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를 누르는 힘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신경절 안에서 재활성화되면서 피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특징적인 띠 모양의 수포와 같은 피부 병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마치 이 모양이 이제 허리띠와 같다 그래서 허리띠 대자를 써서 대상포진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잘 생기는 부위는 주로 흉추에서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흉추 부위가 가장 신경절이 많기 때문에 흉추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두경부, 요추부, 경추부의 순서로 호발 부위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상포진이 왜 발생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포진은 베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두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공통 바이러스입니다. 전체 발생률은 연간 1000명당 10.4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정도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평생 유병률이 한 3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일생을 살면서 3명당 1명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 점차 사회가 노령화 사회로 진행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발생률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명당 1명꼴이면 발병률이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요. 대상포진의 증상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피부 병변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피부 분절을 따라서 이렇게 수포와 같은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전구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전구 증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피부 병변이 생기기 전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지속적이거나 이런 간헐적인 통증이 생기는데 뭐 타는 듯한, 쑤시는 듯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질통과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 이러한 전구 증상은 2에서 3일 정도 지속되는데 길게는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통증은 있는데 이게 해당 부위에 피부 병변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를 전전하시다가 오는 경우도 많고요. 마침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면 비로소 진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대상포진이 통증이 심해서 악명 높잖아요. 이 통증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심한 이유는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 통증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통증을 0점부터 10점까지 정의를 했을 때 0점이 하나도 아픈 게 없는 상태고 10점이 나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못 참겠다 이런 정도의 통증으로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한 7, 8점 정도를 분만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출산할 때 고통을 분만통 8점 정도로 인식을 하면 대상포진 통증은 대개 8점이나 9점 그 이상으로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통증의 강도가 강한지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러스가 직접 감각 신경절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절 안에서 잠복해 있다가 신경절을 파괴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하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통증이 심한 만큼 치료도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선 빠른 치료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포가 생긴 이후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진통제, 경구 약물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는 설명드리는 경막의 신경치료라든지 여러 교감신경 차단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경치료들을 다 동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여야 합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수포 발생 3개월 이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6개월 이상 경과 시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를 만성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이상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비율이 대략 50%에 달하고요. 그래서 유발인자로는 나이가 많으실수록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고 피부 병변이 심했을수록 그리고 두경부, 특히 안구 부위에 생겼을수록 이러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이렇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신경계의 변화가 굳어지고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워지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증을 중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피부는 다 나았는데 통증이 지속되는 이 신경통 때문에 만성 통증, 대상포진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치료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치료가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난치성 통증의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유감스럽게도 아직 확립된 치료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신경약제 그리고 진통소염제 등을 동원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신경 시술들을 동원을 해야 되고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척수 자극기나 척수강내 약물 펌프 등의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성 통증은 외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통증이 치료 후에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질환이다. 이상 감각이 주요 증상으로 뚜렷한 외부 자극 없이 통증이 지속되는데 신체 이곳저곳으로 통증 부위가 퍼지면서 소화기 증상이나 불안, 우울 등 정신과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통증의 강도도 높아 불에 댄 듯한 느낌이나 피부가 찢어지는 고통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한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오른쪽 부분 허리 쪽부터 해갖고요. 엉덩이 다리까지 찌릿하고 저려갖고 오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제가 3년 전에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그동안 좀 아프면서 좀 지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몇 주 전부터 좀 심하게 아프게 되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하진 않으세요? 힘이 빠지지는 않는데 다리가 저려서 한 5분 정도 걸으면은 저려서 쉬게 되더라고요.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허리의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와 발목까지 저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 허리 디스크에 의한 신경 눌림으로 신경 주위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염증이 만성으로 진행될 경우 섬유화가 진행돼 신경 주위가 굳어지고 조직이 달라붙는 유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아마 3년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척추 공간 내의 염증과 섬유화가 지속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MRI상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구조적인 변화가 심해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경막의 섬유화나 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치료법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환자의 증상 정도와 신경 압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경막외 신경 차단술은 염증을 일으킨 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시술로 빠른 통증 완화가 가능하며 곧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통증을 유발하는 경막외 유착을 제거하는 유착 박리술도 시행할 수 있다.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6개월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었는데요. 지금 피부는 다 나았는데 만지면 찌릿찌릿하고 아프거든요. 부위가 어떻게 되실까요? 왼쪽 가슴 밑으로 띠두르듯이 아프거든요. 한번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표시하실 수 있을까요? 아플 때는 한 6에서 7점 정도. 이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전에 맞으려다 못 맞았는데 그때 맞을 걸 그랬나 봐요. 대상포진으로 수포가 발생한 후 3개월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의심해야 한다. 나이가 많거나 피부 병변이 심할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게 되는데 신경계의 변화가 이미 굳어지고 만성화된 경우가 많아 치료도 쉽지 않다. 이 환자분은 6개월 전 급성 대상포진을 앓고 나신 이후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미 진행된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신경병증성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항경련제와 같은 전문 약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교감신경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차단술 등을 활용해서 증상의 호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항경련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할 수 있으며 약물 치료에 더해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치료가 신경 차단술과 고주파 신경 성형술이다. 또한 수술적인 방법으로 체내에 척수 자극기를 삽입해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할 수 있다. 우리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가 고착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자극에도 우리가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통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성 통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삶의 질을 현저히 낮추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환자들은 통증을 참아야 할 고통이 아닌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중요한데 일상적인 자극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만성 통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계속해서 두 번째 질환, 바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외상이나 병소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그런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는 부합하지 않는 지속적인 어떤 자발통이나 유발통이 있는 통증으로 특징이 되고요. 이러한 통증은 특정한 신경 영역이나 피부 분절을 따르지 않고 나타나고 여러 가지 감각 이상, 혈관 운동 이상, 뭐 이런 교감신경계 이상 같은 것들을 동반을 하고요. 또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한 진행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한마디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복합적인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이름부터 사실 좀 생소하긴 한데 네네. 통증도 상당히 심할 것 같거든요.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의 발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굉장히 희귀하긴 한데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당 한 5.46명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에서 조금 더 많다고 하고요. 주로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지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외상이나 수술 후에 발생한다고 하고요. 대개는 이제 40대나 60대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하다고 하는데 요새는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렇게 발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만 명당 5.46명이면 정말 희귀 질환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여성에게서 특히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특징적인 양상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신경계가 교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쉽게 비유를 드리면 집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만지면 만지는 감각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군가가 이제 집의 전기 배선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경계가 변성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집에 불을 켜려고 전등 스위치를 올렸는데 식기세척기가 돌아가고 세탁기가 돌아가고 변기 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만졌는데 이게 통증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불쾌한 감각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그러한 기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경계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증상은 어떤가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질통인데, 그러니까 이질통이라는 거는 불쾌하지 않아야 될 감각이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겠지만 이 분이 이제 깃털로 팔뚝을 쓸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그냥 불쾌하지 않은 감각이잖아요. 만지는 거니까. 깃털로 쓰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 환자들은 토치로 팔을 지지는 듯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조금 아파야 되는데 1만큼 아파야 되는데 그게 9, 10만큼 아파지는 그런 게 과장되게 느껴지는 그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통증의 강도를 좀 수치로 표현해 본다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게 보시면 이제 숫자가 보이시겠지만 0점이 통증이 없는 상태고 10점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의 통증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대개 7, 8점 정도를 이게 출산, 이렇게 무통주사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경우를 출산의 고통 8점 정도로 보고 네. 대개 사지가 절단되는 경우를 8점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들은 훨씬 그보다 세요. 대개 9점, 10점 정도를 호소하면서 오십니다. 정말 그 통증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게 이가 부러지는 일도 있다는 게 어떤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이게 몇 년 전에 이게 배우 신동욱님께서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투병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네. 있었는데 어느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죠. 참다가 이가 부러지는 일도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게 그냥 뭔가 과장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통증을 참다가 치아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치아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이 아니고 이런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강한 질환이다. 강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계통의 그 증상들이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데 우선 다양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색깔이 변한다든지 땀이 이상하게 나는 거죠. 많이 난다든지 안 난다든지 붓기도 하고 피부 온도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이완된 부위는 색깔이 좀 붉던지 부어 있던지 이런 식으로 좀 외견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죠. 피부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염증 유발 물질들이 분비됐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부의 각질화라든지 손톱이나 발톱, 말초에 있는 이런 그 조직들이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손발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털이 많이 나거나 혹은 뭐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각질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요. 피부에 손발에 피부에 이제 털이 좀 빠지고 피부가 좀 거칠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매끈해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영양성 변화들이 나타나고요. 운동 기능 이상이 또 한 30% 정도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직이 일어난다든지 떨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운동 기능 이상이 일어나고요.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먹을 쥐기가 좀 어려우시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뭐 V자를 그리는 게 어렵다든지 젓가락질을 잘 못하게 됐다든지 하는 이런 디테일한 동작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동 기능 이상이 상당히 많은 수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게 통증이라든지 이러한 이상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우울감이 오죠. 네. 거의 100%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우울감이 오고 굉장히 히스테릭한 성격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네, 신체 여러 부위에 걸쳐서 또 나아가서 심리적인 변화까지 초래하는 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워낙 드물고 통증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예 희귀 난치 통증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확립된 치료법은 없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사실은 모든 걸 다 시도하라고, 그러니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시도하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신경 약물들, 항경련제, 항우울제, 진통소염제, 필요하다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걸 시도하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방향은 있는데, 그러니까 중재적 신경치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경치료죠. 그런 신경치료,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활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감이나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더 통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해서 심리치료 혹은 정신요법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 세 가지 치료 방향을 가지고 어렵지만 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러한 교감신경 차단이라든지 일회적인 신경 차단으로 효과가 덜할 경우에는 신경주위의 관을 거치해서 지속적으로 통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 신경 차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신경절에다가 고주파를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척수 자극기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척수가 이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전기 자극기를 심어 놓으면 말초에서 오는 척수 그 통증 감각을 뇌로 전달되지 않게 약간 교란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 척수 자극기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도 통증 조절이 미흡한 경우에는 아예 척수강, 그러니까 척수 내로 직접 관을 넣어서 직접 거기로 이제 진통제를 투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통증 조절이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척수 강내 약물 펌프를 아예 몸 안에다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통증 치료 방법들을 저희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료가 쉽지 않은 만큼 중단을 요청하는 환자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이게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통증 관리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의사에게나 환자에게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 분명히 통증 강도가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경우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이런 신경약 용량을 좀 더 줄여갈 수도 있고요. 진통제도 마약성 진통제도 줄이거나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삶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적인 재활치료 등을 지속하시고 여러 가지 심리치료 등을 같이 하시다 보면 그래도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어렵지만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 의사와 환자 모두 노력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통스러운 질환이기 때문에 같은 병을 겪었던 다른 환자들이 좀 호전된 사례가 있으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례들도 좀 있을까요?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공사장에서 거의 팔이 절단되다시피 해서 오셨는데 수술을 해서 그분은 이제 일단 살았어요. 목숨을 네. 건졌는데 이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 남아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척수 자극기도 심었고 약물 펌프도 심었고 또 본인도 의지가 강하셔서 재활도 하면서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이전 같지는 않겠지만
다시 직장 생활도 하시고 가정도 꾸리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병원은 계속 다니시지만. 그래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비록 통증이 어느 정도 있지만 관리하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치료를 향한 의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척추 통증입니다. 척추 통증도 원인 질환이 많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척추 통증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척추 주위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다 일으킬 수가 있죠. 척추 통증을. 척추를 싸고 있는 근육 인대라든지, 그다음에 척추를 이어주는 이제 척추 후관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크가 있겠고요.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 협착증 역시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뭐 수술이라든지 드물게는 종양이라든지, 또 내장성 통증이 그 연관통의 형태로 척추 통증으로 또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정 부위에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 이 만성 통증이 유발된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디스크죠. 그 추간판 탈출증이 진행되면서 이게 점차 물리적으로 이제 튀어나오면서 신경 공간을 누르면 이게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이 안쪽에 있는 염증 유발성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염증과 같은 화학적인 자극을 함으로써 척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통증이 가해지는 건가요? 이게 척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주요 장소를 이제 소위 말하는 경막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척수라는 게 안에 그 척추 신경 다발들과 그 액체, 그러니까 척수액으로 차 있거든요.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막이 경막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경막으로 이렇게 쭉 척수액이나 이런 척수 신경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는데, 또 척추와 척추 사이를 황색 인대라는 그런 인대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척수강 안에 공간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 인대죠. 그래서 경막과 그 황색 인대 사이를 소위 말하는 경막 외 공간이라고 해서 이 공간으로 신경들이 뻗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말초로 나가는데, 소위 이 경막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이런 유착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치료의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치료 바늘이 하게 되는, 그리고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막 외 공간에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반복되면서 만성 통증이 유발된다고 하셨는데요. 통증을 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계적, 화학적 자극들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신경 주위에 염증과 부종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도 왜 상처가 나면은 흉터가 남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런 신경 주위의 염증과 부종들이 생겼다가 나았다가 하면서 일종의 흉터가 남는 거죠. 이 경막의 공간에 섬유화와 유착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리적으로 섬유화와 유착이 형성이 되니까 신경으로의 영양 공급이라든지 혈액순환이 저하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신경이 영향을 못 받고 혈액순환을 잘 못 받게 되니까 당연히 민감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신경계가 변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자극을 받아들여도 많은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통증의 만성화가 생기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옆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조영제를 환자분한테 투여를 했는데, 이게 검은색이 보시면 조영제가 잘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빨간 원 부분에 있는 데는 이제 조영제가 흘러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뭔가 이제 막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조영제가 안 퍼지는 걸 확인하면서 아마 이 공간에 섬유화나 유착이 아마 있나 보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경막의 공간 섬유화와 유착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연구들에 의하면 이게 수술 후에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한 80% 넘게 보니까 경막에 섬유화 소견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는 이런 경막에 섬유화나 유착이 있던 비율이 90%에 달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유착이라든지 뭐 염증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을 MRI로 검사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섬유화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섬유화가 MRI로 검사했을 경우에는 16% 정도에서밖에 그 검사가 안 됐는데, 실제로 내시경을 넣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MRI상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의 80% 넘게 실제로 관찰했을 때 심각한 유착들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막의 공간에 유착이나 섬유와 단독으로 모든 통증을 유발하지 않겠습니다만 많은 환자들한테서 이러한 경막의 공간에 이상이 보이니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 목표임에는 좀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막의 공간 섬유화와 유착이 진행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이제 동원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척추 신경 치료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선 꼬리뼈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미추 접근법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꼬리뼈를 통해서 바늘을 넣고 약물을 주입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경추강공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디스크가 있는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추궁판간 접근법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로 비교적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치료 효과가 미진하면 소위 말하는 유착 박리술,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관을 사용해서 직접 꼬리뼈나 이런 환자분의 척추 구멍을 통해서 몸 안에 집어 넣는 거죠. 그 집어 넣으면 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그 분절의 통증 네.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5번, 6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한꺼번에 여러 레벨의 신경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 유착이나 섬유화를 조금 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화학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경추 같은 경우에는 목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관을 넣고 얇은 관을 이제 유착이나 섬유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이제 밀어 넣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유착 방지제라든지 고장성 식염수 같은 거를 투여해서 신경의 부종이나 염증을 좀 줄여주고 유착을 좀 방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은 생소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 환자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이제 이게 척추를 이제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집에는 창문이 있잖아요. 네. 사람이 들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창문이 있죠. 그러니까 척추도 여러 가지 신경이 뻗어 나가야 되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옆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꼬리뼈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이 더러운 거예요. 집 안에 유착이나 섬유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척추 공간 그 신경 공간 안에 소위 말하는 경막의 공간에 섬유화나 유착이 생겨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옆에 구멍이건 가운데 구멍이건 간에 호스를 넣고 물 청소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고도 집이 여전히 더럽다면, 그러니까 유착이나 섬유화가 해결이 안 됐다면, 다른 말로 통증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를 동원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유착 박리술, 신경 성형술 같은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대문 열고 청소업체가 들어가는 거죠.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대문도 좀 닦고 석가래도에 거미줄도 좀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유착이나 섬유화를 좀 유착 방리를 하면 조금 더 통증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신경 성형술까지 이르렀는데도 호전이 안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수술을 환자분들이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처음부터 수술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없는데 불리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너무너무 심하거나 특히 운동마비라든지 배변 장애라든지 성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되면은 반드시 수술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을 피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호소를 하시거나 발견했을 때는 저희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수술이 가능하신 그런 과들과 반드시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이미 난치성으로 진행돼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이게 내가 예상되는 치료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쯤 되면 나아야 되는데도 통증이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까지 아플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손상의 정도보다 또 심한 듯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이건 아픈 자극이 아닌데 왜 아프지? 소위 말하는 뭐 이불을 덮거나 옷만 스쳐도 아프다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자극에서도 통증이 유발이 된다면 낫겠거니 무시하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은 통증이어도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 질문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겪게 될 확률이 더 높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고령일수록 대상포진 발생률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따라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겠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또 신경이 민감해지고 하기 때문에 또 회복되는 비율도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그런데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네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뭐 예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예방이 되지 않는다. 아니요. X에 가까운 세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종되고 있는 이제 제조합 예방 접종은 예방률이 한 95%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발생률 자체가 줄어드니까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더라도 조금 경하게 넘어간다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예방 효과를 지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방접종을 반드시 맞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어진 질문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OX 질문인데요. 증후군이 발생하면 통증의 부위도 점점 넓어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유감스럽지만 O고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점점 부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통증이라는 거는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자극이 통증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다 보면 결국은 뇌에서 그걸 인식하는 분야가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럼 인접 부위도 그걸 통증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를테면 환자가 오른손이 아팠는데 어느 날 오른 다리가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왼손이 아프고 왼다리가 아프고 결국은 전신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 조절을 미흡하면 결국은 퍼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은 이런 통증의 확산은 최대한 예방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불치병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불치병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불치라기보다는 난치죠. 그러니까 난치임에는 분명한데 불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관리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OX 질문 드리겠습니다. 척추 수술 환자 중에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 수술 부에 생기는 섬유화 현상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O고요. 근데 뭐 무조건 척추 수술 후에 뭐 섬유화가 생겨서 아픈 건 당연히 아니고요. 척추 수술 후에도 안 아프신 분들이 훨씬 많죠. 근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면 일단은 수술이 잘 됐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 인접 부위에 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인접 부위에 또 이상이 생기진 않았는지 봐야 되고, 다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아마도 그러면 아무래도 수술을 했으니까 수술 부위에 좀 유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의 궁금한 점 해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포진의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통증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양상이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게 어차피 신경으로부터 비롯된 통증이기 때문에 약간 이질통이라든지 뭐 돌발통이라든지 뭐 전기 오는 듯한 느낌은 이제 비슷한 정도로 지속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만성화 되다 보면 조금 강도가 약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굉장히 계속 세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뇌에서 익숙해지기 때문에 조금 견딜만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간 양성보다는 음성 증상 쪽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좀 먹먹하다든지 뭐 가렵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의 양상이 좀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고요. 좀 비슷한 양상이 조금씩 변한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치료를 마쳤는데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세요. 이럴 때는 어떤 검사가 필요할까요? 우선은 통증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됐는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외로 이제 잔여 원인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검사를 했는데 통증을 유발할 만한 원인이 없다,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뭐 신경병증성 통증이나 만성 통증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적외선 체열 검사라든지 근전도와 같은 그런 만성 통증에 준하는 한번 검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만성 통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만성 통증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만성 통증은 불치병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난치성임에는 맞아요. 그 난치는 맞는데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통증의학과 김응돈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 준비했습니다. 모두 함께 운동할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모원대학교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정일성 교수입니다. 우리 몸에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이 코어 근육이 여러분들의 신체 건강과 기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어 근육이 건강하다면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켜주고 부상을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코어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어 근육 운동은 드로인 운동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누우시고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접으신 다음에 편안하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팔은 또한 몸통 옆에 편안하게 이렇게 위치하신 다음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척추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이완시키고 그 다음에 코로 호흡을 들여 마십니다. 그럼 복부가 팽팽해지죠? 최대한 팽팽해지면 그때 잠시 멈추신 다음에 20초에서 30초에 걸쳐가지고 이빨 사이로 서서히 바람을 빼냅니다. 자, 드로인 자세를 하실 때 주의사항이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시고 그러시면 어지러움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지러우실 경우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드로인 운동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0회,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어 운동은 썸즈업 운동입니다. 일명 우리가 슈퍼맨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엎드려서 이렇게 팔을 올려주는 이런 운동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팔을 앞으로 올리고 엄지손가락을 위로 합니다. 그리고 발은 세워줍니다. 그 다음에 운동 시작하실 때 동시에 하나,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 팔 옆으로 해서 둘,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셋, 천천히 내리시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점저 운동을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 3세트 정도 운동해 주시면 척추 부위의 척추 근육근이 좋아집니다. 하나, 둘, 셋.
코어 근육 세 번째 운동입니다. 크런치 운동인데요. 누워서 몸통 들기 운동입니다. 코어 근육의 몸통 앞부위를 강화해주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 운동처럼 다리를 90도로 세워주시고 팔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호흡을 세팅을 하실 때 힘을 빼지 마시고 이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호흡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올라올 겁니다. 후, 천천히, 후,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무릎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고 또 몸통을 굽히면 목, 허리 뒤집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올라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코어 운동 네 번째 운동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운동인데요. 옆으로 누워서 몸통 들기 운동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을 90도로 몸통과 90도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무릎부터 어깨까지 몸통을 일직선으로 되도록 유지합니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그래서 여기서 3초 정도 버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하나 천천히 여기에서 좀 더 자세가 쉽다 하면 여러분들 다리를 완전히 뻗어서 이렇게 옆으로 일직선을 만드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나 천천히 여기서 더 추가하실 수 있다면 하나 둘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훌륭한 사이드 플랭크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코어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이내믹 플랭크 운동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엎드리셔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팔은 90도로 이렇게 놓으시고 다리는 가능하면 골반 너비로 벌리셔서 우리 척추와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올바르게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자세에서 플랭크 동작을 해줍니다. 플랭크 동작을 하시고 이 자세에서 호흡을 원활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호흡을 참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들어서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접줍니다. 그리고 또 원래 자세로 내려오시고 왼발 들고 옆으로 돌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 동작을 한 개라도 매일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고요. 5가지를 다 하실 수 있다면 아주 튼튼한 그런 몸통 코어 근육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